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최근 연세대학교 중간고사에서 AI를 활용한 대규모 부정행위 정황이 적발돼 논란입니다. 해당 수업은 600명이 비대면으로 수강하는데요. 담당 교수는 중간고사 직후 해당 학생의 중간고사 점수를 모두 0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게 어느 한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건데요. 실제로 대학 게시판에는 챗GPT로 A+를 받았다는 자랑글이 올라올 정도로 인공지능을 악용하는 커닝이 대학가에 만연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학생들만의 잘못일까요? 대학에서 비대면 강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심지어 2년 만에 무려 10배가 늘어났고요. 200명 이상의 대형 강의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대학의 재정난과 코로나 이후 늘어난 비대면 환경에 맞물려 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AI 시대, 대학도 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웰메이드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가지요. 잘 만든 옷, 잘 만든 옷 언제나 우리 곁에 웰메이드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다들 또 음악 크게 듣네. 차에서 다들 이렇게 들어요. 그럼 경고음도 못 듣고 위험해. 네네, 알았어요. 당신을 아끼는 잔소리처럼 당신을 지키는 현대 SUV 2016 투싼은 모든 트림에 꼭 필요한 지능형 안전사양이 기본.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1월 11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 문제를 함께 생각해봅니다. 허순교의 청년생각,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교 대표와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오는 금요일부터 영주에서 주주주 페스티벌이 펼쳐지는데요. 잠시 후 영주문화관광재단 정연백 차장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청년의 눈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 허순교의 청년생각,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교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산불 특별법 내용과 쟁점, 또 앞으로의 과제 이런 것들을 쭉 짚어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난번에는 특별법 내용과 쟁점을 좀 간략히 훑었는데요. 네. 그 앞으로 특별법 후속으로 아마 내년 1월경이면은 시행령이 제정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특별법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방송이 우리 피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네. 오늘은 산불 특별법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는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른바 산불 특별법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텐데요. 이 산불 특별법이 정식 명칭이라고 할까요? 경북 경남 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 산불 특별법의 전체적인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이 특별법은 1장 총칙부터 7장 벌칙 그리고 부칙을 포함해서 총 7장 68조로 구성됐습니다. 네. 그 1장 총칙부터 시작을 해서 그 국무총리 소속의 산불 피해 지원 재건위원회 관련 내용을 담은 2장 피해 지원 및 재건위원회
가 있고요. 네. 일단 3장이 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 그리고 4장은 피해 지역 복구 및 지역 재건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3장은 조금 개인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네. 4장은 공동체, 지역 전체 마을에 대한 복구 지원 내용이 중심이 되고요. 네. 그리고 5장이 바로 산림투자 선도지구의 지정입니다. 그리고 6장 보칙, 7장 벌칙 부칙인데 그 7장부터 7장까지 있지만 1장, 6장, 7장은 총칙, 보칙, 벌칙이에요. 네. 그러니까 핵심적인 어떤 내용들은 아니어서 핵심은 바로 2, 3, 4, 5장이고 네. 특히 피해 주민들과 밀접한 조항이 바로 2장 피해 지원 및 재건위원회, 그리고 3장 피해자 지원, 또 4장 피해 지역 복구 및 지역 재건 지원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1, 2, 3장 위주로 살펴보고 다음 방송에서부터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죠. 그럼 저희가 오늘은 1, 2, 3장 위주로 살펴볼 텐데요. 1장 총칙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1장은 특별법의 목적,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특별법이 지향하는 어떤 가치를 담았고요. 특히 이 산불 특별법은 요 산불 지원에 관련해서는 다른 법률, 일반법, 이를테면은 재난안전 및 안전관리기본법 같은 일반적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소상공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기본법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특별법에서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특별법을 우선을 하고요. 특히 원칙은 아하. 피해자와 피해 지역이 유리한 경우에 그 법률을 적용한다. 즉 특별법을 우선하지만 네. 특별법보다 일반법이 더 유리하면은 그것으로 해석하면 돼요. 아.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법률을 적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1장은 특별법의 목적과 정의,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담겨 있고요. 그럼 2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2장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죠? 네, 이번 산불 특별법으로 새롭게 생기는 기구가 바로 국무총리 소속의 초대형 산불 피해 지원 및 재건위원회입니다. 네. 이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과 재건 사업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만든 기구인데 무엇을 심의하냐면요. 네. 그 산불과 관련해서 재난안전법 등 기본적인 법률에 따라 지원 보상한 사항 외의 추가적인 지원 사항. 그러니까 기존 법률에서 더 사각지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심의 의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별법에 의한 지원금이라든가 어떤 특별법에서 이제 지원되는 부분들을 심의합니다.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7조 사실조사 조항에 의해서 그 필요한 경우에 행정기관이나 개인 기업 단체에다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자료 제출 요청하면은 행정기관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 당사자 피해자를 직접 모셔가지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 체계가 놓치는 지점들을 이 위원회에서 보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국무총리 소속 초대형 산불 피해 지원 및 재건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지역 재건 사업 등을 심의 의결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인데요. 그렇다면 이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일단은 당연직이 7명이 들어갑니다.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네.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 여기 공무원들 7명을 당연직으로 넣고요. 네. 그럼 나머지 8명이 이제 있죠. 변호사라든가 보건의료 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 농업, 임업, 수산업, 산업 분야 등에서 피해 지원에 관해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넣는데 특히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 그리고 피해 지역 지방자치단체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피해 단체에서 추천한 분들이 많이 들어가면 좋은데 이미 15명 중에 절반 가까이 고위 공무원입니다. 그러네요. 조금 숫자가 아쉽긴 한데 어쨌거나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고요. 아마 내일인가요? 경북 지역에서 피해자 단체들이 모여서 추천하는 사람을 회의에서 네. 정한다고 합니다. 아하.
이 피해자가 그 의견이 많이 들어가야 할 텐데 15명 중에 7명이 이 공무원으로 된다는 게 좀 아쉽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음은 또 피해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을 법한 3장 여기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3장에는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그리고 피해자 단체에 대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네. 10명 이상의 피해자는 단체를 구성하여 이렇게 피해자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재건위원회 위원회에 못 들어가더라도 네.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복 지원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로 인해서 기존의 지원을 받았던 거나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고요. 네. 또 한편으로 금융거래 협조 요청 조항이 있습니다.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이 있고 그리고 14조부터 이제 실질적인 지원 조항이 쭉 있습니다. 14조가 공동영농 조직 및 스마트 농업 지원, 그러니까 농업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네. 15조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 지원입니다. 그리고 16조 산업단지 및 공장 피해 지원이고 17조 우리 지역에 정말 많은 분들이죠. 농업, 임업, 수산업의 피해 복구 지원 이게 17조입니다. 그리고 18조가 관광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우리 관광업계 종사자들도 간접적인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이 있고요. 19조가 돌봄 지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 복구를 위해서 아이 돌봄에 공백이 생길 경우에 돌봄 네. 지원을 해주는 조항이 19조고요. 그리고 20조는 심리상담, 21조가 의료 지원, 그리고 22조가 지원금이 잘못 나갔을 경우에 한수한 조항인데 핵심은 바로 15조부터 17조입니다. 그 농업, 임업, 수산업 그리고 그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포함된 이 15조부터 17조가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17조와 15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히나 농산 어촌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궁금해할 텐데 17조 농업, 임업, 수산업의 피해 복구 지원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17조를 보면은 국가는 피해 지역의 농업, 임업, 수산업에 대하여 시설 장비 여기서 중요한 건 농기계가 포함이 됩니다. 장비 및 작물의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네. 그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는지 조항이 6가지가 나와요. 1. 농경지 복구 2. 농림시설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3.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입식이 뭐냐면 서서 먹는다 이게 아니고 네. 가축을 이렇게 그 축산 농장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 배치하는 것을 입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4. 어선 어망 어구의 복구 5.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6. 산불 피해목의 제거 등 임업 경영 기반 복구 지원. 이 6가지 조항 들어보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들어갈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구체적인 피해 범위, 기준, 지원금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아하. 즉, 저온 창고 대상이 돼? 될 것 같은데 얼마 지원해 줄지는 지금 미정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주민들이 더 목소리 내고 좀 많이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대통령령과 시행령, 즉 시행령으로 이 지원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니까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주셨고요. 네, 그러니까 10,000원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10만 원 지원해 줄 수도 있고 100만 원 지원해 줄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정해진 게 아직 없습니다. 그럼 17조를 저희가 살펴봤고 15조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관련된 건데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 지원 여기에는 어떤 게 담겨 있죠? 네, 소상공인 중소기업 분들은 기존의 재난기본법에서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률도 개정이 되었는데요. 네. 사업장, 건축물, 시설물 등의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 3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지 및 사업장, 건축물, 시설, 설비, 자재 처리 및 복구. 즉 부지가 불이 탔거나 건축물이 부서졌을 때 이걸 복구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사업장, 기계, 장비, 생산, 유통, 가공, 시설, 복구 지원. 그 건물 안에 기계가 불탔거나 장비가 고장났을 때 이것도 됩니다. 그리고 3번 피해 시설물 철거. 이 철거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3가지가 이제 복구에 다 포함이 되는데 네.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에 대한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원금 결정 기준, 지원의 요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역시나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내가 건축물이 공장이 한 40억이 불탔는데 네. 뭐 4억을 받을지 4천만 원을 받을지 400만 원을 받을지는 역시 아직은 알 수가 없다. 아하. 대통령령으로 정해 있고요. 이 특별법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피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됐지만 구체적인 지원금의 결정 기준이라든지요, 지원의 요건, 절차, 방법 같은 세부사항이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 이 시행령 제정에 달렸다는 거니까요. 이 시행령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네, 정말 시행령이 중요하고요. 시행령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우리 피해 주민들의 특별법에 대한 냉소와 실망도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일단 행정. 행정에서는 우선 현재 통과된 산불 특별법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행령이 중요하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시행령 초안을 행정안전부라든가 준비하고 있을 건데 이것을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채워가야 돼요. 그래서 시행령 초안을 들고 지방의회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또 분야별 지역별 피해 주민들 대책위와 함께 소통을 열어가야 그 내용이 채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피해 주민들과 소통 없이 행정에서 일방적인 시행령을 만들어가지고 아마 내년 1월 그 법 집행 전에 바로 발표해버리면은 그때 주민들이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뭔가 공정하지 않은데 문제 제기를 하면은 그때 고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소일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지금 11월, 12월에 연말 바쁘겠지만은 이 시행령의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특별법을 보다 보니까 이 특별법에도 없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사각지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사각지대가 이 법률 조항으로 품을 수 있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 허순교의 청년 생각에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어허. 이러한 어떤 법률적인 해석과 법률 자문을 주민들이 뭐 돈 걷어가지고 변호사 써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하라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세금 걷어가지고 정부를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사각지대들이 특별법에서 해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친절하게 설명해야 되는 게 지자체와 행정의 역할이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민들에게 굉장히 절실한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올 연말 정말 중요합니다. 11월, 12월 산불특별법이 용토사미가 되지 않도록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부족한 내용을 지역민들과 함께 채워가고 지역민들도 적극적으로 정치권에 요구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순교의 청년생각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MBC 라디오 6시 25분 43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가을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영주에서는 2025 영주 주주주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영주문화관광재단 마케팅팀 정연백 차장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네, 주 반갑습니다. 금요일부터 2025 영주 주주주 페스티벌이 시작합니다. 일단 이름부터가 참 독특한데요. 주주주 페스티벌 어떤 뜻이죠? 주주주는 영주의 모든 주를 담은 이름입니다. 영주의 주, 그리고 안주의 주, 그리고 술의 주까지 영주에서 안주와 술을 함께 즐기자는 뜻입니다. 이번 축제는 시민이 함께 만드는 지역 먹거리 축제로 영주의 잔치 음식을 지역 술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한번 들으신 청취자분들은 절대 잊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주주주 페스티벌.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서 특히나 전국 배추전 경연대회가 눈에 띄는데요. 배추전 경연대회를 여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배추전은 예전부터 경북 북부 지역에서 주로 먹고 있는 향토 음식입니다. 관원 상제나 잔치상에도 자주 올라갔고 일상 밥상에서도 즐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에서는 이런 영주 고유의 음식 문화를 재조명하고 그리고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배추전 경연대회로 발전시켜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향토 음식인 만큼 정말 즐겁게 이 프로그램 즐기지 않을까 싶고요. 또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 선비의 저잣거리, 전통주바, 선비상회 등 선비 콘셉트도 돋보이는데요. 영주의 선비 문화와 음식 문화는 어떻게 연결하신 건가요? 영주는 예로부터 선비의 고장으로 불려왔습니다. 선비들은 절제와 품격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런 정신이 음식 문화에도 담겨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그 전통을 살려 선비의 저잣거리, 전통주박, 선비상회 같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영주 선비들이 즐기던 정갈한 맛과 멋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해뒀습니다. 이번에 전통주바에서는 어떤 술들을 만나볼 수 있나요? 전통주 바에서는 영주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주류를 직접 맛보실 수 있고요. 네. 영주 소백주는 맑고 부드러운 향이 특징이고 홍삼 막걸리는 홍삼의 풍미가 더해져서 건강하고 진한 맛을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과실로 유명한 포도와 사과를 이용해서 포도 와인과 사과주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지역의 맛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영주 소백주부터 홍삼 막걸리, 포도와인과 사과주까지 다양한 술을 만나볼 수 있는 주주주 페스티벌입니다. 이번 영주 주주주 페스티벌이 지역 주도형 미식 관광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시나요? 주주주 페스티벌은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함께 만드는 축제입니다. 지역에서 나는 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전통주를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와 관광이 연결되도록 기획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역이 주도하고 지역이 성장하는 미식 관광 모델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만드는 축제다. 이른바 시민 주도형 축제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시민과 지역 상인 또 예술인들이 어떻게 참여하나요? 먼저 지역의 요식업 종사자분들은 저희 쪽에 안주 부스에 참여를 하셔서 운영을 하시고 배추전이나 고기 요리, 문어 요리, 그리고 분식, 그리고 영주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류 업체와 음료 업체들도 함께 막걸리, 소주, 와인
같은 다양한 술도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예술인 분들께서는 플리마켓에 참여하셔서 공예품이나 특산품을 판매하실 예정이고 그리고 체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사실 제가 이 영주 주주주 페스티벌을 오늘 처음 들어봤거든요. 올해가 혹시 첫 개최인가요? 예, 맞습니다. 올해가 주주주 페스티벌을 첫 개최를 하는 겁니다. 첫 해인 만큼 시민과 함께 축제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데 의미를 두고 앞으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영주의 음식 문화와 전통을 더욱 깊이 있게 담아내고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미식축제 브랜드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영주 주주주 페스티벌이 앞으로도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 보겠고요. 그럼 축제를 기다리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초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이번 주주주 페스티벌은 영주의 맛과 멋을 그리고 사람의 정이 어우러진 축제입니다. 시민이 직접 만들고 함께 즐기는 자리인 만큼 많이 오셔서 영주의 맛있는 음식과 전통주를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영주에서 2025 영주 주주주 페스티벌 열리니까요. 많은 분들 가을 나들이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주문화관광재단 마케팅팀 정연백 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난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중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북경 K-팝 공연을 제안했다는 보도에 벌써 한한령 해제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한한령에 대해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7, 8년 정도 됐으려나요? 이 한한령. 뉴스에서 익히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용어 자체는 익숙한데요. 한한령이 정확히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한한령이라는 한자를 해석해 보면요, 한 이런 자는 제한한다, 한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자 그대로 한국을 제한한다, 한국을 한정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2017년 초부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란으로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중국인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제작한 콘텐츠 또는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의 송출을 금지하도록 명한 한류 금지령입니다. 한한령. 그래서 금한령이라고도 부릅니다. 공식적인 중국 정부의 명령은 각종 외교 마찰 또는 WTO 규정에 의한 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한한령이라는 게 비공식적인 행정명령의 행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중국 정부 공식 입장은 한한령은 없다입니다. 이거 완전 말장난이죠. 2017년 초부터 동영상 플랫폼에 올라오는 모든 한국 작품 차단, 한국으로의 관광 20% 이하로 제한, 한국산 화장품과 공산품 수입 불허 등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한국에 대한 혐한 감정, 증오 발언, 혐오 범죄가 증가하기도 했거든요. 하루아침에 교류가 끊기면서 중국 내에서 정식 방영된 한국 드라마는 태양의 후예, 송중기 씨 나왔던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우리 그 한국 작품 안 보냐? 다 불법적으로 다 봅니다. 그게 문제죠. 네. 이 한한령 때문에 우리나라 타격도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뭐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2018년 한류백서를 보면요. 방송 쪽 피해가 크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피해에 비하면 방송 쪽은 세 발의 피 정도일 뿐입니다. 특히 한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사드의 성주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이 주요 타겟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 선양시와 청주에 건축하고 있던 롯데월드 공사가
압력에 의해 중단되었고 소방법 위반을 이유로 건축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 롯데마트 55개 점포가 무더기로 영업정지당하면서 알리바바 등 중국 여러 인터넷 쇼핑몰에도 중국 롯데 제품이 퇴출됐어요. 결국은 베이징의 롯데마트가 중국 기업에 매각되면서 완전히 사업을 접었고요. 한국계 기업인 베이징 현대자동차도 한한령 직후인 2017년부터 점유율이 급락했고 2000년대 후반만 해도 30% 안팎을 기록하던 중국의 삼성전자 휴대폰 점유율이 이제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미래 성장 원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던 배터리에서도 큰 불이익을 받았고요. 완전 한한령 때문인데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이 2017년 사드 보복 이 한한령 때문에 발생한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관광 분야 피해액만 보니까 연간 8조 5천억 대 1조 1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측이 대략 한 8배 정도 많이 피해를 본다. 관광 분야만 해도.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위기는 기회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에 사업 못하니까 공장 다 철수하고 그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 국가, 특히 인도로 공장을 많이 옮겨서 네. 지금 이익을 뽑고 있어요. 지금 인도는 중국보다 많은 인구가 더 많고요. 또 인구 증가세도 꺾이지 않습니다. 중국 이상의 큰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고, 근데 인도와 중국이 국경 분쟁 이후에 인도 국민들이 그 중국에 대해 협중 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제품 안 선택하지 않고 한국 제품 선택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전화위복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그야말로 전화위복이다라고 또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한한령 피해도 뭐 우리도 있지만 중국도 피해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이 아주 절묘하게 에이펙이 열렸고 박진영 위원장의 북경 K-팝 공연 관련 발언이 나왔는데 이 발언이 정확히 어떤 거였나요? 그러니까 지난 11월 1일 밤에 한중 정상이 참석한 만찬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에게 박진영 그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뭔가 설명하는 듯한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잡혔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박 위원장이 SNS에 이 사진을 올리면서 대중문화를 통해 한중 양국 국민이 더 가까워지길 기원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뭐지 했더니 만찬에 참석했던 한 여권 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박 위원장과 함께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에서 K-팝 공연을 하게 해달라라고 직접 제안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시진핑 주석이 즉석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 불러서 지시하는 모습을 봤다.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한중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한한령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서로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자는 이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밝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의 한중회담 보도에서는 인적 왕래에 대한 시 주석의 제안만 언급됐을 뿐 이 문화교류는 내용이 빠졌어요. 그리고 박진영 위원장 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도 이 시 주석과 박 위원장의 대화는 원론적 수준의 덕담이었다. 과도한 해석은 성급하다. 라는 보도자를 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틀림없이 북경에서 K-팝 공연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시 주석이 긍정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거. 왕이 우리나라로 외교부 장관이니까 이거 검토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북경 K-팝 공연이 뭐 실제로 가능할지 아닐지를 떠나서 또 현재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엔터주 흐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요? 지금 한한령 해제라는 소식은 예전부터 계속 나왔었어요. 네. 근데 변화가 감지가 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지금 지난 10월 말에 한 4만 명 규모의 K-팝 공연 드림 콘서트가 하려고 했다가 이게 무기한 연기됐거든요. 또 구체적으로 10월 13일 날은 여성 그룹 케플러가 중국 공연이 있었는데 그것도 취소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 만찬 자리에서 여기 K-팝 가수의 중국 공연에 시진핑 주석이 호응했다? 이번엔 진짜다. 이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엔터 업종의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증권가에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내년에 방탄소년단 활동 본격화되고 블랙핑크 역시 내년 컴백하셔야 되고 네. 또 빅뱅 데뷔 20주년을 맞아서 약 10년 만에 완전체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엔터주가 들썩들썩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한한령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우리나라 엔터주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예. 이 에이펙 이후에 시진핑발 보도가 워낙 파격적이어서 여전히 기대감은 높죠. 근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거요? 얼마 전에 중국 한인사에서 카카오톡 접속이 재개됐다. 이게 화제가 됐거든요. 네, 원래 안 되잖아요. 예, 이게 카톡이나 네이버 같은 한국 앱 접속이 VPN이라는 가상 사설망을 켜야만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접속이 가능했는데 네. 에이펙 이후에 접속이 가능해졌다. 이거 한한령 해제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시진핑 주석이 K-팝 공연 알아보는 취지를 즉각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엔터계가 엄청나게 기대감 고조됐거든요. 여전히 이제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중국은 2014년부터 카톡이나 네이버의 라인이 테러 정보의 유통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엔 네이버, 2019년 다음이 차례로 접근이 제한됐고, 맞아요. 그래서 현지 교민들은 물론이고 주재원, 여행객들도 사실상 VPN, 가상 사설망 없이는 사용이 어려웠고, 이용료를 내야 되는 것도 부담이지만,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VPN 사용에서 큰 부담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국가정보원이 나서서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VPN 이용하는 거 주의해라. 이렇게 공고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사실 이게 좀 놀랍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2015년이랑 2019년에 중국에서 1년 정도 살았었거든요. 네. 2년 정도. 근데 그때는 카카오톡 접속이 안 됐어요. 네이버도 그렇고요. 근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접속이 재개됐다는 것만으로도 참 신기한 소식인데요. 그런데 이 한한령이라는 게 중국 당국에서 공식적인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한한령 성격이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한령의 시작은 사드 배치 때문에 2016년에 보복 조치로 2017년부터 본격화된 건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21년을 기점으로 한한령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2021년 한국의 아이돌 선발 리얼리티 쇼인 프로듀스 101을 모방한 청춘 유닛 3라는 그 프로그램을 방영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청춘 유닛 3의 프로그램의 스폰서사인 멍유유업, 그러니까 유제품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에서 우유 제품 뚜껑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자신이 지지하는 가수에게 여러 번 투표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했었던 거예요. 가수들의 팬덤들이 이 멍유유업의 우유를 굉장히 많이 샀겠죠. 그리고 QR코드를 찍고 막 지지를 했겠죠. 문제는 이 우유를 마시지 않고 모두 다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우유가 무려 27만 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중국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그리고 중국 당국은 경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개인의 연대이긴 하지만 이 강력한 팬덤의 영향력에 놀랐고 또 그들의 행동력과 실천력에 놀라버린 겁니다. 자, 중국 공산당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망국의 노동자에 단결하라 이렇게 외치지만 실제 이들 가수 팬덤들이 서로 단결하고 연대해서 어떤 실천적 행동을 단행한다. 지레 겁먹은 거죠. 혹시나 정치 조직을 뛰어넘는 그들의 단결력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반기로 번지게 된다면 도무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늘 통제와 검열에 익숙했던 이 중국 인민들이 만약에 이런 팬덤의 영향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조직화하고 행동한다? 그야말로 그게 진짜 민주주의이긴 하지만 중국 당국으로서는 감당하거나 인정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한한령의 성격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대체 어떤 점에서 바뀌었다는 거지라는 의아함이 있었는데 예. 이 청춘 유닛 3를 기점으로 강력한 팬덤, 행동력과 실천력이 있었고 이 연대에 대해서 겁을 먹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 이게 근본적으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 사드를 빌미로 한 거지만 한일령이라는 게 한국의 문화가 중국에 영향을 끼치는 걸 막기 위한 거라면 이제는 뭐 아예 체제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박신영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북경에서 K-팝 공연을 제안하고 시진핑 주석이 왕이 외교부장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 하더라도 흔쾌히 성사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대중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로서 기능해야만 가능합니다. 말로는 국민이 주인이다, 뭐 인민의 나라다,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다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주인이 실질적으로 1인 독재 체제이고 인민의 나라가 아니라 소수 일당 독재고 민주주의라는 게 책에만 기록된 곳이라고 하면 그런 얼어붙은 곳에서 과연 대중문화의 꽃이 필 수 있나. 우리 대한민국도요. 본격적인 K문화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때가 국민이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내 창의성으로 모든 걸 만들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을 때 발전했죠. 그때부터 했어요. 그렇다면 현재 중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이 이런 자유분방한 상상력과 이 연대에서 움직인 실천력이 담보되는 이 K컬처 영향력을 받는다. 그걸 소화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전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6월 항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 1987을 만들고 전 세계에 감탄했어요. 네. 중국 인민들도 이런 것을 보고 우와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그 중국은 아예 그래서 1987을 개봉도 하지 못했어요. 그랬군요. 그 중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한국 진짜 민주주의 국가다. 자신들의 치부도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내고 권력과 맞짱뜬 영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민주주의 국가다. 중국 사람들 그 감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K컬처가 현재 이재명 정권이 국가전략 산업으로 선택한 건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K컬처의 수출은 곧 K민주주의의 수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한일령의 해제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설사 해제한다 하더라도 매우 제약이 많고 검열이 심한 형태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도 사실 중국에는 클래식이나 재즈 등의 분야에서 한국인 공연이 뭐 열리긴 합니다. 한국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드라마, 연극, 뮤지컬도 열리긴 하는데 그러나 전면적인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방영 이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더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일령을 내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행정명령일 뿐이라고 말씀드렸죠. 공식적으로 한일령 해제한다 이런 이야기 하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뭉개면서 넘어가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K컬처라는 것이 단순히 문화의 확산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K민주주의의 확산까지 이야기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느냐. 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공산당 체제의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일령 해제는 매우 어렵고 만약 해제한다 하더라도 매우 제약이 많고 검열이 심한 형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 에셋 투자는 에셋 글로벌 자산배분 디지털 현금 투자는 더 미래 에셋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찬바람이 싸늘하게 올겨울도 출출한 야밤엔 야채 호빵 춥고 피곤할 땐 뜨끈한 피자 호빵 겨울 데이트엔 달달한 단팥 호빵
우리들의 겨울 홀리. 삼리고빵.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지금 운전하시는 분 주목. 면허증 챙기셨어요?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이제 면허증 두고 와도 걱정 마세요. KB 스타뱅킹 모바일 신분증이 있으니까 분실 걱정 없이, 보안 걱정 없이 간편하고 안전하게 신분증이 필요한 모든 순간 KB 스타뱅킹. 트럭도 금호로 버스도 금호로 튼튼한 타이어 금호로 기억해요. 타이어는 금호 KTS로. 프리미엄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안녕하세요. 사상계 정기 구독자 배우 정우성입니다. 55년 만에 복간한 대한민국 최고 잡지 사상계. 저 정우성은 나오자마자 구독했습니다. 서점에는 없고 사상계 홈페이지에서만 구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티맵다리 티맵다리 음주 후엔 티맵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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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티맵다리.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어제 제주에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기사가 새벽 배송을 마치고 물류센터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한편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지난해 말 600억 원 이상을 미국에 전액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며 돈은 한국에서 벌고 기부는 미국에서 하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매출의 90%를 한국에서 올리면서 정작 국내에는 아무런 환원도 하고 있지 않다뇨. 기업의 성장이 함께한 국내 소비자와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기업이 해야 할 역할과 책무를 저버려선 안 되겠습니다.